윤태주는 이른 오전 집무실의 블라인드를 반쯤 올린 채 도심의 빛을 가늠했습니다. 회색 하늘과 투명한 커피잔, 부드럽게 깔린 카펫의 결이 오늘의 기류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회의 자료를 덮고 펜을 손끝에서 굴리며 방금 전 박성호에게서 들은 말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감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결심했다는 사실 자체는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계열사 말단 사원이며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소문이 그의 어깨를 묵직하게 내려앉게 했습니다. 책임을 업으로 삼아온 세월이 길수록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선택이었지만 가문과 회사는 지켜야 할 구조물이었습니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리고 박성호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수트, 절제된 표정, 오래 알고 지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미세한 주름이 눈가에 스쳤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일정대로면 오늘 오후에 연구소 시찰 끝나고 바로 귀가 예정입니다. 그래. 태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그 직원, 이름이 뭐라 했지? 이서연입니다. 전략지원팀 계약 측에서 정규직 전환된 지 1년 남짓입니다. 출신은 지방국립대 졸업,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고요. 병원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해? 확언은 어렵습니다. 다만 동료들 평판은 좋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르다고요. 태주는 잠시 시선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빛바랜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도 어쩌면 저 직원처럼 순서를 지켜가며 계단을 오르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앉게 되면 발 아래의 모든 칸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정확히 코스터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전체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성우야. 예. 확인해야겠어.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 박성우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검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험이라고 해두지. 태주는 단정히 손을 깍지 끼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오겠다는 건 나와 회사를 함께 감당하겠다는 뜻이야. 감정보다 중요한 게 있지. 회장님, 아드님께서 섭섭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아. 태준의 말은 짧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눈 감을 수도 없지.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중절모를 꺼내 보았습니다. 먼지가 희미하게 일었습니다. 초창기 현장 점검 나갈 때 쓰던 모자였습니다. 낡은 점퍼와 편한 바지, 반짝임 없는 구두 한 켤레를 머릿속으로 고르듯 떠올렸습니다. 비싼 외투와 번들거리는 차는 사람의 언어를 바꾸게 합니다. 오늘 그가 보고 싶은 건 언어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누군가가 약해 보이는 상대를 대하는 방식, 그것이 진짜 성품을 드러낸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윤재민. 태주는 잠깐 숨을 고르고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직원 이야기겠지. 네, 곧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오늘은 바쁘다. 아버지, 서연이는 재민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낮아졌습니다. 그냥 한 번만 만나봐 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시면. 재민아. 태주는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한 번에 길러지지 않는다. 아버지는 내 방식대로 확인할 거다. 확인이라니요. 오늘은 이만하자. 통화는 공중에서 가볍게 끊겼지만 남은 울림은 무겁게 책상 위에 가라앉았습니다. 태주는 잠시 핸드폰 화면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다 천천히 내려두었습니다. 정적을 깨듯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회로를 택하시겠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차량은 오래된 세단으로 교체하고 명함은 간단히 하청업체 기사로 표기하면 명함은 필요 없어.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정체가 드러난다. 그냥 자료 봉투 하나만 들고 들어가면 충분해. 알겠습니다. 복장과 동선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그녀가 퇴근하기 전에 한번 들르지. 서류 문제로 찾아온 사람처럼 시간은 유연하게 미끄러져 오후 가까이를 가리켰습니다. 태주는 회장실 구석의 옷걸이에 검은 코트를 걸어두고 대신 퇴색한 카키색 점퍼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하나 내려 숨을 조금 거칠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속의 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빛을 흡수하던 고급스러운 윤기는 거두어지고 대신 오래된 피로와 무심함이 얼굴 위에 얇게 발렸습니다. 그 표정은 연습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그는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사랑을 시험한다는 명목 아래 사람을 몰래 관찰하는 일, 그 경계가 미끄럽다는 걸 모르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아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 자신이 미움받는 한이 있어도 감수해야 한다고요. 그는 수없이 그런 선택을 해왔고 그 결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공기는 약간 습했고 오래된 세단의 도어는 가볍게 떨리는 소음을 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손동작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낮게 기운 하늘과 회색 벽이 겹쳐 보였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라디오의 잡음이 잠깐 스쳤다가 꺼졌습니다. 그는 내비게이션에 계열사 건물 주소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 지도가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출발 직전 그는 재민에게 메시지를 남길까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곧바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확신은 때로 침묵으로 완성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엑셀을 밟자 차는 매끄럽지 않은 진동을 실내로 올렸고 그 진동은 그에게 이상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너무 오래 편안했던 손이 다시 거친 감각을 기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신호가 바뀌는 사이 그는 선루프에 번지는 미세한 빗자국을 보았습니다. 소문은 비슷합니다. 처음엔 거의 느껴지지 않다가 어느새 차체를 적시고 시야에 얼룩을 만듭니다. 닦아낼 수도 있지만 본질은 하늘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와이퍼를 한번 켰다가 곧 끄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사람을 보러 가는 길에서 자신을 먼저 다잡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의 눈길은 그를 오래 붙잡지 못했습니다. 낡은 차와 평범한 점퍼는 투명한 신분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준비해둔 갈색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가 확인하려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돌아왔고 그 울림이 멀어질수록 태준의 발걸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낡은 구두 밑창이 계단의 턱을 정확히 밟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회장실에 앉아있던 사람은 이제 작은 회사를 들렀다 가는 이름 없는 기사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음이야말로 그가 보고자 하는 진짜 이름을 밝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본사 별관 1층 로비는 점심시간을 막 넘긴 뒤라 잠깐의 고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낡은 점퍼 지퍼를 반쯤 올리고 모자를 살짝 눌렀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실내의 냉기가 얼굴을 스쳤고 대리석 바닥 위로 그의 구두 소리가 낮게 번졌습니다. 경비원은 그를 훑어보더니
형식적으로 미소를 건넸습니다. 어디 오셨어요? 전략지원팀 좀 찾으려고요. 납품 서류에 문제 있다고 해서요. 방문증 받아가세요. 플라스틱 카드가 목에 걸리자 그는 더 평범해졌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최대한 줄이려는 태도는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그의 표정은 피곤했고 그것이 의도였지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밤을 새우던 시절 회색 새벽에 늘 그 얼굴을 달고 살았습니다. 6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복사기 냄새와 종이 먼지의 얇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칸막이 너머로 전화벨이 짧게 울렸고 누군가는 서류철을 넘기는 소리를 규칙적으로 냈습니다. 그는 문패를 따라가다 전략지원팀 유리문 앞에서 잠깐 호흡을 고르고 손잡이를 눌렀습니다. 가장 안쪽 자리에서 이서연이 모니터 2개를 번갈아 보며 숫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경테 위로 떨어진 앞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고 표를 확대한 뒤 빨간 메모를 붙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청업체 기사인데요. 인수 중에 도장이 빠졌다 해서요. 아, 그 건이군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손짓해 그를 옆회의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컵을 꺼내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건넸고 비니자에 먼지가 없는지 소매로 한번 훑었습니다. 동작이 빠르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배려가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팀장은 다른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며 날카롭게 말을 던졌습니다. 서연 씨, 오후 회의 자료 우선이에요. 그건 미룰 수 있죠? 서연은 잠깐 태중과 팀장 사이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 자료 10분이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서류는 제가 확인해 둘게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앉자마자 단축키로 시스템을 열어 거래처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 손놀림을 관찰했습니다. 손끝은 마른 편이었지만 동작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익숙하고 책임지는 손이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잠시 뒤 서연이 인쇄물을 몇 장 들고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수증 도장 누락 맞는데요. 사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출고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서 비용 정산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럼 제 책임인가요? 책임을 따지는 건 나중 문제고요. 그녀는 미소를 얇게 그었습니다. 먼저 바로잡는 게 우선이죠. 기사님 성함이 은박 박동수요. 입안에서 가장 흔한 이름을 고르듯 나온 대답이었고 그녀는 그 이름을 메모에 적었습니다. 박동수 기사님, 거래처 시스템 접근 권한은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는 번호로 제출고만 걸면 오늘 안에 승인 가능해요. 다만 재발송 비용은 팀장님 결제가 필요해서 그 전에 사정을 조금 설명드려야 해요. 설명이라. 네. 기사님이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쪽 실수를 기사님 탓으로 돌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상황 정리해서 올릴게요. 그녀는 팀장 자리로 가 서류를 가지런히 놓고 낮은 목소리로 정리했습니다. 태주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팀장님, 출고번호 오류로 재출고 요청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최소로 잡을 수 있고요. 기사님 탓은 아닙니다. 승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타이밍에 팀장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네. 오늘 놓치면 다음 주로 넘어가고 그러면 자재팀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알았어요.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진행해요. 짧은 밀고 당김 끝에 결제 도장이 내려왔습니다. 서연은 돌아와 도장을 보여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출고 걸면 됩니다. 20분 정도 후에 하역장에서 확인 가능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다 같이 일하는 거죠. 태주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매듭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빨리 태도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돌리지 않고 규정을 구부리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세워주는 방식. 그것은 회장실에서 늘 강조해온 원칙이기도 했지만 실무의 바닥에서 지키기는 쉽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실수로 파일이 바닥에 쏟아졌고 신입이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서연은 재빨리 허리를 굽혀 서류를 모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번호 순서대로만 다시 꽂으면 돼요. 제가 같이 할게요. 시간 없는데 신입이 눈치를 봤습니다. 둘이 하면 3분이면 끝나요. 그녀의 말은 과장된 위로가 아니라 계산된 현실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정확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든 처리가 마무리되자 서연은 작은 영수증과 함께 종이에 손글씨로 절차를 정리해 건넸습니다. 혹시 다음에 비슷한 일 생기면 여기 순서대로만 진행하시면 돼요. 담당자 내선도 적어뒀어요. 메모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박 기사님도 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물 더 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는 잠깐 시선을 떨구었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햇빛이 기울며 그녀의 책상 위 포스트잇들을 얇게 비쳤습니다. 약속은 지키자, 흔들려도 떨어지지 말자 같은 짧은 문장이 정갈한 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꾸미려는 표어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조용한 신신당부처럼 보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는 마지막으로 묻듯 말했습니다. 오늘 때문에 혼나진 않겠죠. 혼날 일 아니에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맞는 일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대답은 짧았지만 가슴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유리문을 밀어 나왔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조금 더 밝아진 듯 했지만 어쩌면 그의 걸음이 가벼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그는 손바닥에 땀을 느꼈습니다. 나이 들수록 놀람은 줄어든다고 믿었지만 방금 전의 몇 마디와 몇 가지 태도가 그의 예상을 넘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규정과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식, 남을 세우고 자신을 덜어내는 습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거울 속 낯선 박동수의 얼굴에서 아주 희미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시험은 이제 시작이지만 방향은 어쩐지 정해진 듯 했습니다. 윤태주는 며칠 뒤 다시 낡은 점퍼 차림으로 회사 앞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오후 근무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지난번의 짧은 만남이 단지 우연이나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이란 한 번의 친절로 단정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하청업체 기사로 위장한 그는 이번엔 납품 차량의 서류에 일부러 오류를 넣어왔습니다. 잘못된 품목 번호 하나, 일련 번호가 섞인 송장 하나. 누가 봐도 혼동할 만한 상황이었고 처리 담당인 서연이 가장 난처한 위치에 놓이도록 짜여진 시나리오였습니다. 저기요, 또 오셨네요. 그의 등장에 서연은 반가운 듯 웃었습니다. 그러나 곧 서류를 펼쳐본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찡그려졌습니다. 음번호가 이상하네요. 지난번 출고분이랑 중복돼 있어요. 아, 그게 잘 모르겠어요. 물류창고에서 그대로 주길래 그냥 가져왔죠. 이대로 처리하면 정산 꼬일 텐데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민지 씨, 이 번호 혹시 지난주 재고에 포함됐나요? 잠깐만요, 네. 이거 지난주 건이에요. 서연은 태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사님, 아마 창고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출고 확인 도장도 다르네요.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가져가야 하나요? 그렇게 하면 기사님 손해죠. 일단 저희 쪽 재고랑 대조해 볼게요. 그녀는 재빨리 전화기를 들어 물류팀에 연결했습니다. 네, 물류팀 맞죠? 전략지원팀 이서연입니다. 지난주 출고분 중에 H-2만 345품목 중복 등록된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다시 정리해 주시고 현장 기사님은 대기하실게요. 그녀의 말투는 정확했고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상대가 실수했음에도 누구의 잘못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끄는 그녀는 태준에게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정리될 거예요. 기사님 잘못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그런 일 있죠. 그렇죠? 저도 매번 이런 일 겪어요. 그래도 막 화내는 분보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훨씬 고마워요. 태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미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평가하고 지시하면서 이런 평범한 한마디에 따뜻함을 느낀 게 언제였던가. 조용한 시간 동안 서연은 다시 서류를 정리하며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출고 중복된 건이 있는데요. 비용 차감 없이 조정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물류팀하고 직접 확인해 두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그냥 반송 처리해요. 그럼 기사님이 손해를 보세요. 창고 차고니까요. 그게 회사 손해로 연결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규정 안에서 정리해 볼게요.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태주는 멀찍이 서 그 대화를 들으며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어쩌면 그 단호함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기대해왔던 신뢰의 모습이 아닐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세우는 법을 아는 사람이구나. 한참 후 문제는 깔끔히 해결되었습니다. 서연은 손에 메모를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세요. 번호 적었어요. 이걸 나 같은 사람한테 줘도 돼요? 그럼요.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낮추지 않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감사 인사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잠시 돌아본 순간 서연이 다른 동료의 업무까지 대신 챙기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손끝이 부지런히 오가고 그 손을 따라가던 시선이 어느새 따뜻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며 태주는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은 꾸미지 않아도 드러나는 법이지. 문이 닫히며 거울 속에 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변장한 노인의 얼굴이었지만 그 미세한 미소만큼은 오래된 자부심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계획했던 시험이 더 이상 단순한 실험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마음이 한 제국의 가치관을 흔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윤태주는 그날 저녁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이서연의 뒷모습을 본 뒤 자연스럽게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래된 주택가, 반지하 창이 희미하게 빛나는 골목에 그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엔 오래된 간판과 세탁소, 작은 분식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하교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그 웃음이 닿지 못하는 골목이었습니다. 서연은 집 앞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약국 비닐이 비쳐 보였고 봉투 위로 의료 영수증이 접혀 있었습니다. 잠시 문 앞에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가락 끝을 무의식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시선을 돌릴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창문 사이로 노란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테이블 위를 비추고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하지만 눈매가 부드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엄마, 처방전 다시 받았어요. 이번엔 보험 적용된대요. 그냥 그 약 그만 먹자. 비싸잖아. 아니에요. 이제 조금 나아지셨잖아요. 꾸준히 드셔야 해요. 그 돈으로 내 밥이나 사 먹어. 요즘 일 많다며. 괜찮아요. 회사에서 식권도 줘요. 그래도 피곤할 텐데. 서연은 작은 냄비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미역국 끓였어요. 내일 면접 보는 후배한테 도시락 싸주기로 했어요. 그 바쁜데 그런 것도 해? 그 친구, 나 예전에 도와줬어요. 어려울 때 같이 알바도 하고요. 넌 참 못 말린다, 정말. 태주는 차창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리 너머로 들리지 않는 대화였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고 딸은 그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끊임없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좁은 방, 낡은 식탁,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공기만큼은 단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퍼지고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나 있잖아요. 가끔 회장님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직접 봤어? 아니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다들 긴장하니까요. 그냥 그런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까 싶어요. 그 사람들도 다 사람이지. 다만 책임이 큰 거겠지. 그래서 더 외롭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자리에서도 사람 냄새 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넌 꼭 그렇게 될 거야. 그 짧은 대화에 태준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일. 그는 그 말을 오래전 어디선가 들은 듯한 기분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비슷한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 말을 숫자와 계약으로 바꿔놓았고 진심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문 안쪽에서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곧 저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 말하는 거 보니까 벌써 있네? 에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 만나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럼 됐다. 그 마음으로 살면 내가 어디 있어도 괜찮다. 태주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리창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차가운 회의실의 불빛 아래에서 살아온 얼굴이 지금은 따뜻한 조명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지만 곧 다시 껐습니다.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지 효녀의 일상이나 가난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인간의 품격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서연은 창가로 다가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반지하에서도 달빛은 비슷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엄마, 저 달 예쁘죠? 응, 예쁘다. 근데 너 얼굴이 더 환하네. 그건 엄마 덕분이에요. 그 짧은 말에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제국, 수많은 숫자와 계약, 냉정한 판단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반지하 방의 온기를 따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차 문을 닫고 손으로 중절모를 눌렀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도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다.
입술 사이로 낮게 흘러나온 그 말은 회장 윤태준의 인생에서 오랜만에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태준은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조금 더 단정한 셔츠를 입고 서류 가방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설계한 미묘한 유혹, 그것을 서연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청업체 대표로 위장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계열사 물품 계약건, 결제만 통과되면 서연의 팀이 실적을 크게 올릴 우후 있는 조건. 그러나 그 과정에는 규정 위반이 숨어 있었습니다. 즉, 작은 편의 제공과 인맥 거래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서연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기사님, 오랜만이에요. 태주는 이번엔 약간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번에 뵀죠. 사실 오늘은 조금 다른 일로 왔어요. 제 명함이요. 이번엔 하청업체 대표로 뵙게 됐습니다. 대표님이요? 서연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난번엔 기사님이라고. 예, 뭐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라서 직접 운전도 하고 서류도 챙기고 그렇죠. 서연은 순간 어색하게 웃었지만 곧 진지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럼 어떤 일로 오셨을까요? 태주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우리 쪽 신제품 납품 제안서입니다. 현재 귀사와의 거래선이 끊긴 지 좀 됐는데 이번에만 승인해 주시면 그쪽 팀 실적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가격 조건도 좋고요. 서연은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신규 계약이죠? 그럼 내부 심사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게 말이죠. 태주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게끔 도와주시면 우리 쪽에서도 감사 표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라든가 작은 선물 정도. 그 말이 끝나자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감사 표시요? 예,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절차보다 결과가 중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서로 윈윈 아닙니까? 저기요, 대표님. 서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전 그런 식의 거래는 어렵습니다. 아니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이렇게 해요. 저는 누구나의 기준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이 예상하지 못한 평정이었습니다. 그럼 서연 씨 팀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상부에서 왜 실적을 못 올리냐고 압박 들어오면. 그럼 그건 제 책임이에요. 제 방식이 틀렸다면 제가 감수해야죠. 그래도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이 일은 깨끗하게 처리합시다. 절차대로 진행해도 충분히 좋은 거래가 될 수 있어요. 태주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교과서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서류 봉투 가장자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원칙만 지켜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서연은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잠이라도 잘 수 있죠. 그 말이 회의실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정중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는 규정 절차에 맞게 결제 올리겠습니다. 다른 건 논의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서연 씨, 네. 혹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후회 안 할 자신 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태주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 맑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태주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사람의 욕망과 계산을 보며 살아온 자신이었지만 방금 전의 짧은 대화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여자는 이익보다 양심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구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유리에 비친 얼굴은 평소보다 늙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원칙이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으로 살아있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며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됐다. 더 볼 것도 없군. 그러나 곧 입술 끝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겠지. 이제 나도 시험을 받아야 할 차례다. 그는 천천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붉은 신호등이 길게 늘어졌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재즈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 사이로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신념 하나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자리가 아니라 선택에서 나온다. 며칠 뒤 윤태주는 본사 15층 회의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전략지원팀 전원이 불려왔고 서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몰라 긴장한 얼굴이었고 태주는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은 채 안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박동수가 아니라 윤태준 회장으로서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연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인사팀장과 팀장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태주는 그들 사이에 자리했습니다. 이서연 씨 앉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의자에 앉는 순간 마주한 얼굴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박 기사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박동수가 아니라 윤태준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주는 느리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난 당신을 하청업체 기사로 만났지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아들의 예비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서연은 입술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람과 혼란이 뒤섞인 얼굴,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시험이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의심이었죠. 가진 게 없는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세상은 뭐라 할까. 하지만 그는 말을 잠시 멈추며 시선을 그녀에게 고정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난 한 가지를 봤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돈으로 재지 않았고 규정을 이용해 남을 깎아내리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기준을 지켰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전 그저 제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나는 압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단순하게 올곧게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해야겠군요. 사과요? 사람의 진심을 시험한다는 건 사실 참 오만한 일이었어요. 난 당신에게 신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입장에선 아니요. 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주는 단호히 끊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걸 믿지 못했지. 하지만 이제 압니다. 당신이 재민이를 사랑하는 이유, 그리고 재민이가 당신을 지키려는 이유. 회의실의 공기는 서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인사팀장이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리를 비켰고
남은 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네. 그날 당신이 했던 말 기억하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잠이라도 잘 수 있죠. 그 말이 내게 꽂혔어요. 회장으로 살다 보면 편히 자는 밤이 많지 않거든요.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제 양심을 잃는 게 더 무서웠어요. 맞아요. 그게 용기입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정규직 승진 인사 서류입니다. 그동안 팀 내 평가도 나의 판단도 이걸로 충분하겠죠. 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서연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지만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오히려 배웠소. 재민이에게도 말하겠지만 난 당신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는 오늘 처음으로 사람으로 사람을 봤소. 문이 닫히자 서연은 가슴 위에 봉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늦은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그 빛은 윤태준에게도 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의 사랑이 아니라 내 집안의 거울이었구나. 그의 발걸음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질 때 그의 표정엔 미묘한 후회와 함께 묵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험은 끝났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깨달음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며칠 후 본가의 서재에서 오래된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부부 사진, 그리고 어린 재민이의 웃음이 담긴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액자 위에 묻은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험한다는 건 결국 자신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문이 두드려지고 박성우 비서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윤재민 상무님과 이서연 씨 오셨습니다. 들여보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재민은 굳은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서연은 겸손한 자세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동자는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왔구나. 아버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연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서연 씨. 네, 회장님.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아야겠군. 앞으로는 아버지라고 해도 되겠소. 서연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시험했지요. 그건 변명의 여지 없는 오만이었소. 그러나 그 덕에 나는 내 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선택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재민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사실 알고 나서 많이 화도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아버지도 걱정하셨겠죠. 그래, 그랬지. 태주는 재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를 지키고 싶었거든. 그런데 이제 보니 널 지킬 사람은 이미 내 옆에 있었더군.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런 뜻이셨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처음엔 상처였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저도 그 시험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봤으니까요.
그대 말에 내가 위로를 받는군.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서랍을 열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쓴 편지요. 당신에게 주고 싶었소. 서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내 아들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나는 재산으로 세상을 지켜왔다고 믿었지만 당신은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환영하오. 편지를 읽는 동안 서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재미는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태주는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서재 안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았던 남자가 한 젊은 여자의 진심 앞에서 마음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결혼 준비를 하게. 날짜는 내들이 정해라. 내 역할은 이제 축하해 주는 거니까.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긴장과 거리감은 사라지고 웃음이 오갔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은 봄 햇살이 담장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다시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이어지는 법이지 나도 그걸 잊고 살았구나. 책상 위에 놓인 펜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펜을 손에 쥐며 오래전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믿기보다 시스템을 믿어라.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돈을 지키고 진심은 사람을 지킨다. 윤태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그는 시험을 끝내고 진짜 믿음을 배운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윤태준은 서재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흰 커튼을 타고 부드럽게 번졌고 그는 오래전 변장할 때 입었던 낡은 점퍼를 조용히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천에 거친 질감을 느끼자 그때의 긴장과 의심 그리고 따뜻했던 깨달음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이 옷으로 사람의 진심을 보려 했지 하지만 결국 내가 배운 건 사람의 마음이었구나.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구겨진 점퍼 대신 깔끔한 정장을 걸쳤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그날의 박 기사님이 살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주름진 얼굴이 어쩐지 후련해 보였습니다. 예식장은 따스한 봄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장미꽃이 가득 놓인 복도를 따라 하객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자 신랑 윤재민이 미소를 띠며 입장했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신부 이서연이 등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아래로 단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은 입장하며 잠시 하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앞줄 한가운데 앉은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눈빛으로 조용히 인사했고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예식은 단정하고 진심으로 채워졌습니다. 맹세의 순간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 말에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고 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재민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고맙습니다. 그래, 나야말로 고맙다. 태준은 재민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배웠다. 사랑이란 건 믿음 위에서만 서는 거더군. 서연이 덕분이에요. 그래, 그 아이가 우리 모두를 바꿨지. 식이 끝난 뒤
하객들이 빠져나가고 예식장 안에는 잔잔한 음악만이 남았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태준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나야.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하나? 사람을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그 말씀이요? 그래. 그런데 오늘에서야 알겠소. 진심을 보면 눈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는 걸. 서연은 눈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진심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보여주는 거라는 걸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옷을 가지고 왔소. 태주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점퍼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잘못된 판단의 상징이었지.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증표로 남기고 싶구나. 서연은 두 손으로 점퍼를 받았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님의 마음도 그날의 박 기사님도요. 그녀의 미소에 태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아버지가 되었구나. 밤이 되자 그는 혼자 정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식장에서 들고 온 작은 장미 한 송이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장미 꽃잎에 내려앉자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돈으로 지은 제국은 무너져도 마음으로 세운 믿음은 남는 법이지. 그 말이 공기 속에 스며들며 바람에 실려갔습니다. 저 멀리 새로 출발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태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긴 여정 끝에 도착한 평화의 빛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세상은 조금 덜 차가웠고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후회도 의심도 없이 진심으로 세상을 믿으며